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 애슬레틱이라는 글로벌 스포츠 언론사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소유하고 있고 본사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기사가 굉장히 신뢰도도 높고 퀄리티도 좋아요. 이번에 여기에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모든 팀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분석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을 조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H조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H조 분석글이 쫙 묶여 있는데 그 맨 위에 일단 핵심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고 시작합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요즘 맨유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인터뷰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개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 관련해서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랑 대표팀에서 뛸 때랑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법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부상 때문에 뛸지 안 뛸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죠. 자, 이 분석글에 나온 우리 대표팀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16강 진출 실패. 그 얘기 또 뭐하러 해. 자, 그리고 우리 스쿼드 내에서 A매치 최다 출전 선수는 손흥민 선수, 최다 득점 선수도 손흥민이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포메이션과 전술. 자, 일단 한국 대표팀의 포메이션은 4-2-3-1 아니면 4-3-3이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들이밀어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경기당 평균 점유율이 가장 높대요. 66.6%.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에 최고인 게 또 있대요. 패스를 10번 이상 해가지고 슈팅까지 이어지는 이 시퀀스. 이거를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많이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 나가면서 찬스까지 만드는 우리 대표팀 스타일에 주목을 한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이 만들어 나가는 축구, 빌드업 축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국 공격진들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그 자체로 너무 파괴적인데 때로는 너무 세심하게 빌드업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라는 논란이 있다. 여기 보시면 meticulous build-up play라고 되어 있죠. meticulous는 세심한, 꼼꼼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공격 쪽에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냥 좀 단순하게 다이렉트하게 볼을 줘서 너네들 알아서 해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잘게 썬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건 우리나라 여론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대표팀 찬스 때 보면은 슈팅 과감하게 안 때리고 옆에 내주고 또 내주고 그러려고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우리 공격 전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벤투 감독은 풀백을 전진시켜서 공격하는 걸 좋아하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선수, 그러니까 큰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 사이에 껴서 후방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데 그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 받는 걸 용이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우영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내려가니까 여기 공간이 비잖아요. 그럼 요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공격수로 뛰는 게 아니라 원톱 공격수 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때로는 아주 깊숙이 내려와서 볼 받는다는 거, 그거를 캐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룬과 이집트와의 평가전에서 소니가 내려와서 볼 받아서 왼쪽으로 크게 전환, 그리고 크로스에서 득점하는 패턴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손 선수 반대 전환 패스 기가 막혔죠. 자,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빌드업 스타일이 잘 반영된 골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지난 6월에 브라질전을 언급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볼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큰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위치했고 양쪽 풀백은 쭉 올라가면서 3-4-3 형태로 빌드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날 우리가 수비하느라고 빌드업 플레이를 많이 못하긴 했지만 요 골 장면 직전에는 96초 동안이나 볼을 소유하면서 좌우로 부지런히 전환해갖고 전진 패스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정우영 선수가 손흥민처럼 내려온 황희찬 선수한테 짧게 전진 패스, 그리고 황희찬이 드리블 후에 황의조에게, 그리고 황의조의 오른발 슈팅 골. 바로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의 빌드업 스타일을 잘 반영하는 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브라질을 상대로 한 거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죠. 난 브라질을 우승할 것 같아. 키 플레이어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겠죠. 1바따로. 근데 안와골절 부상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벤투호에서 부여받은 프리롤 덕분에 벤투호에서 뛴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얘기를 해요. 총 12골 9어시.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프리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프리킥 골도 꽤 있고, 저는 차라리 손흥민 선수가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토트넘에서 하는 것처럼 이 역습 상황을 많이 연출했다면 골을 더 넣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키플레이어로 당연히 김민재 선수를 언급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대표팀 최고의 중앙 수비수라면서 나폴리로 이적해갖고 세리에 이달의 선수도 먹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 양쪽 박스에서 주목할 만한 공중 위협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제공권 쩐다는 거죠. 수비할 때도 다 걷어내고 코너킥 공격할 때도 들어가서 갖다 받고. 근데 김민재 선수 언급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제공권만 언급한다고? 이거 너무 서운한데? 약점. 자, 우리나라 대표팀의 약점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뭐냐? 양쪽 박스 안에서의 플레이가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박스 사이, 뭐 중원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뭐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공격할 때 박스 안에서, 수비할 때 박스 안에서 이런 게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공격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아시안컵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상대했는데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밖에 못 넣은 걸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3차 예선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호주, 이란보다 골을 더 못 넣었다. 우리는 총 13골, 걔네는 15골씩. 그러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또 해요. 그 월드컵 예선 치를 때 한국 대표팀 골 기대값 보니까 17골이더라. 그러니까 17골 넣었어야 되는데 걔네가 실제로 13골밖에 못 넣었다. 피니싱 형편없더라, 요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골대 쪽 박스, 그러니까 수비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크로스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상대 선수를 쫓아가는 거,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낸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팀은 상대 윙어가 볼을 갖고 있을 때 협력 수비를 잘 안 해요. 그냥 1대1로 수비를 해. 이렇다 보면 수비수가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제껴질 수도 있으니까. 거리를 두면 상대가 크로스 올리기 편하죠. 크로스를 일단 너무 쉽게 허용해요. 그리고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올리니까 크로스의 퀄리티도 높죠. 막 두 명이 붙어가지고 한 명은 갖다 받고 한 명은 커버하고, 그렇게 해야지 질 낮은 크로스가 올 텐데. 그리고 상대의 미드필더가 우리 박스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 미드필더가 끝까지 따라가든지 아니면 센터백한테 인수인계를 빠르게 제대로 정확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의 또 다른 약점을 지적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 얼마 전에 치러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친선전 때 다 2대2로 비겼는데 그때 파라과이랑 코스타리카랑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 수비 라인을 중간쯤에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린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인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후방 빌드업을 하게끔 만들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커트해서 역습해서 공격했다.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참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눈여겨볼 사항. 자, 일단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이고 고국인 포르투갈을 상대할 거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2년 때 우리가 벤투와 그의 동료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눈여겨볼 사항에 대해서 역시나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합니다. 이강인은 뛸 준비가 되어 있는데 9월 A매치 2연전에서 벤투가 1분도 안 뛰켜가지고 벤투 감독의 완고함이 비판을 받았다. 저기 스터본 있죠? 완고한. 원래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도 투 스터본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강인은 U20 월드컵 골든볼도 받았고 지난 여름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4경기 3골을 넣었다. 그러면서 이 몸집이 작은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다. 그러면서 그의 탈압박은 보통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게 깊게 내려와서 하프턴에서 드리블하거나 반대로 크게 전환하는 플레이도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 플레이는 아까 그 소니가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니가 하지 말고 강인 선수가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강인 얘기를 계속해요. 이강인은 상대 골대와 가까운 쪽, 이 라인과 라인 사이 이쪽에서도 굉장히 잘한다. 여기서 이강인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강인은 세트피스에서 찬스도 잘 만들고 크로스도 잘 올리고 스루패스도 잘하고 중거리 슛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강인 칭찬하는 데만 무려 3문단을 할애했어요. 김민재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 이분도 이강인이 많이 못 뛰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명한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분석을 굉장히 날카롭게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잘했죠? 우리도 상대팀 분석 잘해가지고 이기면 되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응원만 하면 됩니다. 준비했죠? 빨간팀. 아무튼 우리나라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